예. 저는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지금 한국사, 한국문화 관련된 이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예. 거기서 지금 문화교양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사 그리고 한국문화 관련된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의뢰를 받고 이제 오늘 이렇게 1시간 조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전 수업 원래 길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시기는 그러니까 일제시기라고 하는 시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체를 말씀드리려면 진짜 이거는 뭐 저랑 한 15번에서 16번 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일제시기 때의 경제 변화 그리고 거기에 경제 정책을 주로 할 거예요.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의 어떤 정책에 가장 이제 그거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이제 일제시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저희 학교는 이제 제가 속한 기관은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저희 과에. 그래서 뭐 그 60, 70, 80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사 참 재밌어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세상 일본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럴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없을 때에 그 정책과 거기에서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시기를 공부하시기가 너무 싫대요. 너무 싫대. 얘기가 듣기가 싫대요.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고 말씀드려봤더니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차별도 받고 분명한 차별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게 있잖아요. 독립운동.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시기는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득을 합니다. 이 시기를 오히려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된다. 왜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돼. 그리고 없어져. 그리고 차별을 받아. 한국이 지난 이후로 2등 시민이 돼. 2등 시민이 돼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이거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누구나 사람들은 다 살기 좋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뭐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요. 윤봉길, 안중근, 이봉철 다 20대, 10대, 20대 때 돌아가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일제시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조금 알고 그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경제 변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훑을 거예요. 일제시기 때 중요한 정책, 경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사람이 주인공인 게 역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흘러가는 것.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공간 그리고 과거의 시간 역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요 주변에 보시면 당장 부천과 가까운 부평만 가보셔도 바로 일제시기와 연관된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조병창, 캠프마켓, 부평공원,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줄사태 다 이거 일제시기에 있던 거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아시는 거 있으면 그냥, 내가 예전에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야, 저런 게 있었네? 그러면은 새로운 걸 아시는 거니까, 배워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오늘, 1910년대 경제정책, 20년대, 30년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편의상을 구분한 겁니다. 우리가 1910년에 한국이 병합됐어요. 강제로, 일본에. 그리고 해방 광복된 거는 1945년입니다. 약 35년간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교과서나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공무원 개설서나 한국사능력검정 개설서나 이런 데서 보통 통상적으로 일본의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한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표는 제가 간략하게 가져온 건데 일제시기 35년간의 정책을 이렇게 한번 큰 사건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보신 다음에 세부적인 정책이 요때가 이런 정책이 됐구나, 이런 정책이 됐구나, 그럼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한국이 강제로 병합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본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일본은 우리 한국을 절대로 한국인한테 통치를 맡기지 않습니다. 즉 일본이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집회, 결사 이거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제시기 초창기 때 지금 식민지기였으면 제가 여기 칼 차고 있을지 몰라요. 제복 입고. 예, 이런 통치, 이걸 바로 무단 통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군대의 경찰, 헌병인데요. 이 헌병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하는 그런 강압적인 통치를 펴니다. 약 9년간이요. 1919년까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은요, 3월 1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전국에 걸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간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통치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통치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정책을 바꿔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한 1929년, 1930년경까지 이때 정책은 약간 여지를 줍니다. 이간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 집회 결사도 다 어떻게 허용해줘요. 그런데 신문도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검열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만약에 단어라든가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 기사가 삭제해버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찰, 헌병 경찰 없어져요. 근데 경찰력이 3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사복 입은 경찰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어떻게 됩니까? 여지를 주죠. 우리에게 협력할래? 아닐래?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걸 바로 문화통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29년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가 불황이에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불황이니까 일본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타개해야 되거든요. 일본 입장에선. 그러면 뭡니까? 공격해야 돼요. 남의 거를 뺏어야 돼요. 그리고 내 거를 다른 나라에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침략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총동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침략하고, 그리고 아시아 침략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전쟁 벌이고, 이게 태평양 전쟁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국가 총동원 체제로 가는 30년대부터 45년까지 정말 전쟁의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조선이었죠, 우리가. 그때 한국인들도 엄청나게 이제 만약에 특히 40년대 이후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제 동원이라든가 아니면 징용, 그 다음에 징병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런 3가지의 상황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정책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일본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민지 조선에서 중요한 거는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정책을 편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관련된 기반 시설을 어떤 뭐 쌀도 많이 날려야 되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더 확장하려면 교통이 편해야 되거든요. 철도, 그다음에 도로, 이런 기반 시설에 아주 치중합니다. 그리고 20년대가 되면은 이제 특히 더 쌀을 증산하는 계획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을 조금씩 육성하기 시작해요. 일본 기업을. 그리고 30년대가 가게 되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 만들어야죠. 그리고 중화공업 발달시켜야죠. 이런 공업으로 공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조선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선토지조사 사업은 이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그 한국에 있었던 땅을요, 땅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하고, 지금 토지제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토지 내 땅 이거 하려고 하면 뭐 장부 떼어야 되죠? 토지대장 떼어야 되잖아. 토지대장. 그쵸? 그리고 내가 어디 아파트 사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샀다는 거 등기해야지.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댁 뭐가 있습니까?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집원이 있어요. 집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 내 집이 어디 있나 그러면 지적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조선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권을 정하고, 그리고 토지가 얼마인지, 토지 가격이 얼마여야지 그걸 알아야 거기서 뭘 거둘 수 있을까요? 세금 거둘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거. 그 다음에 지형조사하고, 그래서 지적도를 만들어요. 그걸 원도라고 하는데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만들고, 지세를 공평하게 부담시키고, 소유권을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한 이유는, 이걸 아주 시혜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치를. 그럼 뭡니까? 지세를 안정적으로 걷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식민지 이전에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 때, 이때는 지금과 같은 소유권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 요거는 내 거 소유라고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중첩되어 있는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주들,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서 땅 경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역시 권리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토지조사 사업 때는 뭐를 인정하냐면 소유주, 지주의 권리, 이해되시죠? 지주의 권리,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해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게 더 안정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식민지 경영에 맞춰서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막 바꾼 것, 그리고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게 바로 조선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였던 농민들의 권리, 경작을 오래 했던 권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토지조사 사업이 인해가지고 소유권이 결정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거를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주들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주들이 강화되면 그 지주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소작농은 더욱더 증가한다.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토지 보면은 국유지, 민유지 이렇게 사유지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국 병합 이전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공토, 사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관리하는 공토, 그리고 내 개인 권리가 있는 사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토를 역둔토라는 걸로 다 이제 통합해요. 그리고 거기서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다 싶은 거는 국유지,
국유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국유화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조선총독부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동양척식회사라는 것에 토지를 많이 불화합니다. 그리고 그 동양척식회사는 또 그거를 일본인한테 많이 불화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제시기 토지 소유가 일본인들이 정상적으로 많은 토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지주들이 이익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소장농은 그 이전 사회보다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조선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1910년부터 18년까지 전국에서 토지 측량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토지 조사의 시대 1910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국에서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전국에. 각 지역마다 다 정하거든요. 언제 누가 간다, 언제 조사 간다, 다 정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측량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1910년부터 1914년, 15년까지. 그리고 요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좀 신기하시죠? 요게 대한제국 때 토지 장부입니다. 광무연간에 만들어진 양안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자번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토지 번호를 우리는 지금 지번이잖아. 무슨 이게 몇 다시 몇. 그런데 이때는 천자문 기준으로 1000-1, 1000-2, 1000-3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토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전답도요. 이거 뭐예요? 토지 모양이에요. 토지 모양. 요런 모양, 부채꼴 모양, 뭐 마름모 모양, 요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등급, 몇 등급, 그 다음에 면적은 지금은 평이지만 그때는 평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 표시하고, 소유주 명칭. 이런 거였는데, 이제 토지조사 사업 계기로 요거.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리가 나오고 무슨 리, 그 다음에 등급 나오고요. 면적,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토지가 바뀔 때마다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소유주, 이전됐을 때의 소유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기 이게 1912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1913년입니다. 1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몇 년까지 쓰였는지 아십니까? 1976년까지요. 그리고 요게 1976년에 이게 어디로 이전되냐면 카드로 이기가 돼요. 그리고 카드로 이기된 다음에 요게 전산화 됩니다. 지금의 토지 제도의 근간입니다. 연결되는 거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제도가 지금 일제시기 때 만들어진 그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그런데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이어진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게 지번이거든요. 1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번이거든요. 44-1이거든요. 그럼 이거예요. 진영리 44-1 주소잖아요. 이때 다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 처음에 이제 회사령이에요. 회사 설립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선생님들이 만약에 조선 총독부의 관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민지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막 이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 설립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구별해야 될까요? 안 구별해야 될까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내에서도 뭔가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새로운 뭔가가 개축됐으니까. 일본 내에서도 약간 경제력으로 조금 나쁘고 약간 그렇지만 식민지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경제력은 약한데 기반은 약한데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식민지 통치 입장에서는 요거를 배제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사 설립을 어떻게 하냐면 허가제로 바꿔요. 이게 뭐냐면 총독부에서 그걸 보고 그래, 너 좋아, 너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회사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경제력이 취약한 층은 일본 기업 쪽이겠습니까? 한국 기업 쪽이겠습니까? 예, 한국 기업 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법령. 이게 바로 회사령이 됩니다. 이게 회사령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큰 기업들,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것. 이게 회사령이 됩니다. 예, 회사령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910년대에는 여러 법령들이 나옵니다. 여러 법령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철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건설이 돼요. 왜냐하면 철도를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도를 만들 때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지배할 때 우리 딱 뭐 10년만 해야지, 20년만 해야지, 30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구히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철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류나 이런 것들을 왕복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령, 광업령, 전매제 이거 다 어떻게 됩니까? 총독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산림령, 임야조사령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선생님들 무주공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주공산? 무주공산? 이게 뭐냐면 무주공산이라는 거는 선녀와 나무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의 직업은 뭐였죠? 쉬운데? 나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살았어요? 나무꾼이?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마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주공산이고 주인이 없다는 거거든. 그런데 요때가 되면 이제 일제시기가 되면 산림령, 임야조사령 등에서 딱 정해집니다. 국유, 산이 국유 아니면 개인 거. 그러면 나무꾼은 이제 나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불법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산림령, 임야조사령. 이게 굉장한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3.1운동의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겠다고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1910년대. 자, 이 사진이 보세요. 지금 여기가 경성, 지금 서울이에요. 여길 바탕으로 이렇게 X자형으로 엄청난, 이게 관광지도거든요. 관광지도. 식민지 조선 관광지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으로 와서 철도로 타고 이렇게 어디 만주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런 관광지도입니다. 이런 철도가 이렇게 X자형으로 양 위쪽으로 서울을 경계로 X자형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던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우리 지금 부천 지역도 교통의 요지였죠. 경인선이 지나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고요. 그리고 이건 임야조사부입니다. 임야, 아까 임야조사령, 그쵸? 산림령, 이런 거 발표했을 때 임야를 조사했던 장부의 겉표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20년대가 됩니다. 1920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정책,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정책이 바뀌고, 정치적으로도 바뀌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정책이 펼쳐지는데 이게 바로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은 말 그대로 뭡니까? 쌀을 증식하는 거야. 쌀을 증식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세계가 지금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근데 요때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국가니까 14년부터 18년까지 일본이 얼마나 경제가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일본 내에서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노동자가 어디서 올라올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 일본에서. 하지만 산업에서 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본 내에 쌀이 부족해져. 그쵸? 일본 내에서 쌀이 부족해지면 쌀값이 올라가죠. 그럼 노동자들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그쵸? 이거 해결하려면 어디서 쌀을 싸게 들여와야 되네. 어디서 들여올까요?
식민지 조선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국내 식량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엄청나게 늘리는 정책을 핍니다.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산미 증식, 쌀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토지 개량을 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비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개량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이게 20년부터 15년간 쌀을 약 920만 석을 증산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게 실패가 중단합니다. 이게 무리야. 너무 무리야. 그리고 지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쌀을 증상시키기 위해서 뭐 농사를 개량하고 수리조합을 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잘 못 사는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돈 더 주고 그냥 토지를 사버리는 게 더 이익이야.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랑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실패와 반복을 막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쌀 900만 석 쌀을 증산시키니까 증산해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증산이 됩니다. 물론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그러면 이 쌀을 많이 생산했으니까 우리 농민들, 한국에 있는 농민들이 쌀을 그 이전보다 더 많이 먹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생산량 약 1.5배가 늘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1920년대에 우리 식민지 조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내에 쌀 생산량이 1.5배 정도가 늘었어요. 좋네. 그런데 이출량은 기존에 비해서 5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내에, 식민지 조선 내에 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식량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비둬요? 내비둘 수 없거든. 내비둘 수 없잖아요. 쌀 부족하다고 그냥 한국인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식민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체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 한반도 위쪽에 만주 쪽에서 가져와요. 뭐를? 잡곡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잡곡을 만주 쪽으로부터 가져와서 한반도 쪽에 식민지 조선의 식량 문제는 해결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쌀은 상당수를 또 어디로? 일본으로. 이해되시죠? 이러한 체제를 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총독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여기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조선인이 좋아하는 쌀밥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조밥으로, 그렇죠, 이게 조밥 잡곡이잖아요. 만족해야 한다. 당시 동아일보 신문 만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선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조선에 쌀이 막 이만큼 꽉 차 있네. 막 환영하고 있어요. 누가? 일본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주에서 이렇게 조선으로 잡곡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경제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선생님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제시기라고 모든 한국인들이 다 그러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익을 보는 층은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지. 그쵸? 누굽니까? 지주층이에요. 지주층. 그러니까 이 대지주에는 일본인 대지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지주라는 게, 일본인 대지주 같은 게 농장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대표적인 농장 이런 데는 막 두 개일이 여기가 다 한 농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런 건데요. 한국인 농장도 분명히 있었지. 그러니까 이 대지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쌀 경작해가지고 뭡니까? 팔아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소장들한테는 대우를 더 열악하게 하지. 그렇죠? 열악하게 해도 돼. 왜? 소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계속 뭔가 비대비용, 원래 비료나 이런 거 다 수리조합비 이런 거 지주들이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농민들한테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소장농은 더 늘어나고 소장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못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가야지. 화전민이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빈민이 돼요. 그러면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토막민이라고 해서 토막이라는 걸 짓고 도시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현상. 일제시기 20년대에 이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쌀이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군산이에요, 군산. 군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쌀들이 많이 이제 유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유출이 되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역시 동아일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만평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거 진짜 유명한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24년 동아일보인데요. 여기 지주가 있잖아요. 지주는 쌀가마니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근데 이 쌀가마니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쌀과 소장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지주가 탄 이거를 열심히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소작인이지. 만평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체가 조선총독부에게 토지를 불화받아서 일본인한테 이렇게 불화하는 다시 그런 역할도 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체가 지주입니다. 아주 큰 지주예요. 그러면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모든 거를 토지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리인이 필요할 거예요. 마름이에요, 마름. 그럼 그 마름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마름이, 아이고, 너가 아청을 잘하니까 너는 잘하네. 너가 소작해. 그리고 뭡니까? 기존에 소작하는 사람 발로 차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마름의 횡포. 이런 것들이 신문에, 동아일보에 이렇게 아주 많이 실립니다. 이건 그냥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농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경찰인데요. 경찰이 이렇게 안고 있네요. 누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옹호하고 있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지주를 옹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 훈계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네요. 소장인입니다. 당시 사회 딱 그림만 봐도 그림으로 되게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시죠. 이 사진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토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적 같은 걸 덮이고 아주 약간 어떻게 좀 조잡한 형태로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이렇게 도시 외곽에 이렇게 토막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그런데 한편으로는 20년대에 서울 있잖아요. 경성은 제2의 도쿄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화려했어요. 특히 명동, 지금의 명동 있잖아요. 여기는요, 정말 불야성을 이뤘다 그러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경제를 보면 경제 수치적으로는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발전하긴 하는데 명과 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거든요. 철도도 엄청 뚫리고 그렇게 막 화려한 신식 문물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또 거기에 식민지라는 거 이유 때문에 민족적 차별이라든가 또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거기에서 더 벌어지는 경제력 차이는 더 커지는 것들, 이런 현상이 계속 보이는 사회가 바로 식민지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정책은요, 이제 그거예요. 아까 회사령 나왔잖아요, 회사령 아까 어떻게 했었죠? 허가제 했죠, 허가. 왜냐하면 총독부에서 제안을 건 거였거든요. 근데 20년대 되니까 이거에 대한 말이 많아. 특히 누가 강하게 반발하냐면 일본 내에서 엄청 반발합니다. 아니, 왜 일본에서 우리가 식민지 조선에 투자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하고 왜 이거를 선별하라는 거죠. 굉장히 그게 있어서 이제 20년대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제 신고제로 바뀝니다. 신고만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대기업들이 이제 슬금슬금 어떻게 됩니까? 오기 시작해요. 한국 내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반대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성방직 같은 거. 이런 것도 성장을 하긴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건이 뭐가 터지냐면 23년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가 뭘까요? 관세가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오면 그 다른 나라 물건에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더 부과하는 거잖아요.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때 이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물품이나 해외 물품이 훨씬 더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이때 2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걸 전개해요. 이게 뭐냐면 국산품 애용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물산장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국산품 애용하자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이게 뭐냐면 되게 암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진? 되게 암울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제가 제 1차 세계대전 말씀드렸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였는데 이때 당시에 제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영국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결정적으로 영국, 프랑스가 승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참전한 거예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처음부터 미국이 참전을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편을 들으면서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영국, 프랑스가 이기고 독일 쪽이 패배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당시에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1910년대에 미국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자원이 풍부해. 그래서 아메리카 쪽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영국으로 독립한 다음에 경제력이 엄청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결정적으로 참전하면서 이겼어. 미국의 정치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세집니다. 경제력은 원래 셌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피해가 없다고. 그리고 유럽이 재건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겠지. 경제력이 엄청 더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정치력도 엄청 성장한 거예요. 완전 호황이야, 미국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호황이 계속 갈 줄 알았지. 그래서 계속 물건도 과잉 생산하고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에 딱 봉착합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구매가 안 돼. 재고가 쌓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흔들려. 기업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구조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해고하는 사태가 등장해. 사람들이 해고돼.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안 돼. 재고는 쌓여가. 경기 불황입니다. 이 미국 세계 경제와 정치를 주고하는 미국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29년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은행이에요. 은행에 와서 뭡니까? 돈 찾으려고. 왜냐면 이제 이거 예금해 놓으면 이거 뭡니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실업자들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퍼졌을 때 다른 각 나라들 이거에 대응해야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뉴딜 정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댐 건설하고 도로 건설, 국가에서 엄청나게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기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경기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라 이런 쪽은 식민지가 많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우리 영역 딱 묶어놓고 다른 나라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가능하거든. 근데 그게 어려운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려워. 식민지를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안 돼. 그게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일본 내에서 계속 일본 같은 입장에서 경기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안 돼. 실업자고 잘 안 돼. 그리고 공업 생산해야 되는데 원료 수입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건 재고는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안 준다는 거 뺏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고품 쌓인 거 다른 나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떨어뜨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침략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29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정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대공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검은색으로 해놨어요. 위기라고. 그래서 여기 전쟁을 통한 공황. 그래서 만주사변. 이게 중국 침략하는 거예요. 만주국을 만드는 거예요. 31년에. 그 다음에 중일전쟁. 중국과 전면전 펼칩니다. 37년에. 41년에 태평양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뭡니까? 하와이 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식민지 조선이잖아. 우리가 한국은 식민지 조선이잖아요. 일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정책에 많은 한국인들이 휩쓸렸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지금? 황국식민에서사 우리는 뭐 황국의 뭐 이것이 황국식민에서사 외우고 있는 장면이고 신사참배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침마다 궁성 저쪽에 천왕이 있는 데다가 일왕 있는 곳에 이렇게 인사하는 이게 아주 일상화됐던 시기가 이제 특히 40년대 이후는 더 심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30년대 이후는 이제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이제 먼저 우리 한국 사회 농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촌이 아주 난리야. 대지주가 엄청 많죠. 소작농도 살기 힘들어요. 소작료는 되게 싸게 줘요. 그러니까 난리나. 계속 쟁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농촌진흥운동인데 말은 참 좋다. 농촌을 진흥시켜야 된다. 그만큼 왜냐면 사회가 농촌을 안정시켜야 통치 입장에서 안정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 소작 조정령 이런 것들 냅니다. 그리고 조선 농지령이라는 걸 또 발표해요. 그래서 소작 기간은 최소 3년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년 정하고 소작료 얘기는 없어. 소작료 하한은 얼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분쟁이 생길 경우는 소작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위원회는 뭡니까? 소작농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원회예요. 분쟁이 해결 잘 안 돼. 그리고 해결돼도 지주 쪽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 농민들이 지금 살기 못하게 왜 쟁의를 일으키고 살기 힘들어요? 구조적 원인 때문이에요. 조선투부의 정책 때문이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가난을 벗어나야 된대. 그리고 뭡니까? 정신개조. 야, 한국애들 너희들 열심히 일 안 하잖아. 일본인들 봐라. 일본이 왜 잘 살겠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일본인을 본받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책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농민들의 가난한 이유를 농민들 본인들에게 돌리는 이런 현상. 이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본질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일하고 있잖아요. 자, 대공황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료를 다 제한하는 거예요. 수입하기도 어려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방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시키는 거야. 면직공업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적공업의 원료가 되는 거를 어떻게 됩니까? 생산하게 만드는 것, 정책. 이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 34년에. 왜냐면 여기 일본 면박직 공장에 원료 공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병창기지화인데요. 병창기지화는 뭡니까? 병창기지화라는 말 뜻이 뭘까요?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참 이제 뭡니까? 전쟁. 특히 이거는 1937년 이후, 그리고 1940년이 되면 아주 극심히 됩니다. 좀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먼저 농공병진. 식민지 조선은 일단은 그 전에는 쌀이 되게 중요시했죠. 쌀이 중요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업을 함께 진전시킨다. 이게 농경병진이에요. 그러니까 공업화를 해야지. 왜냐하면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학 재료가 필요하고요. 무기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중화학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독점 자본들, 일본의 대표적인 자본들, 미쓰비시, 노구치, 얘네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미쓰이, 이런 기업들 지금도 있잖아요. 일본의 3대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합니다. 한국 쪽으로. 왜냐하면 총독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진출하고요.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요. 군수산업 엄청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군수산업이 특히 발전하는 곳은 북부지방입니다. 지금 북한 지역. 왜냐하면 거기가 자원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쪽이 많고 특히 우리 여기 자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옆에 부평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공업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조병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군 조병창? 그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쓰비시 완전히 부평 지역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 그리고 영등포 여기서 멀지 않네. 영등포에 엄청난 공장들 들어서요. 방적공업 그리고 맥주 공장.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있죠. 지금 오비하고 하이트 그쵸? 그거의 기원이 되는 공장이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양쪽에 딱 섭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는 공업이 엄청나게 중요시됩니다. 왜냐하면 맥주가 당시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맥주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맥주 가격이 일제시기에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요가 많았거든요. 특히 경성에서. 그러니까 영등포 양쪽에 이제 교통이 편하니까 일본 대기업 2개 맥주 회사가 딱 자리 잡습니다. 그게 해방 광복 이후에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주와 가깝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만주 쪽으로 또 침략해야 되니까. 그쵸? 우리나라 북부지방이 가깝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요게 바로 조선질소비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가 일제시기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장이었어요. 흥남에 있었습니다, 흥남에. 여기에 한국인들이 한 5,000명 고용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는데, 정말 일하기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아주 비하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노동자들 폐렴 걸리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질소 공장이니까. 공장들 이때 복지가 잘 돼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복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인들 그 건강 상태 되게 위험했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신경 잘 안 썼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까워요. 우리 부평이야. 캠프마켓 가보셨습니까? 부평 공원 있는데 그 건너편에 지금 캠프마켓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육군 조병창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조병창이라는 거는 일본에 있는 일본 육군 아예 조병창이라고 그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 생산하는 거야. 소총 생산하고 총검 생산하고 이런 공장이거든요. 이런 공장이 일본에 있고 또 식민지 조선에도 있어야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 부평에 있었습니다. 그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해방 이후에 미군이 접수하지. 그래서 미군이 있다가 최근에 이게 반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군 조병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가서 일을 했겠습니까? 동원이 됐겠습니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강제동원 들어보셨죠? 강제동원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게 일본이나 국외로 가는 강제동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동원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식민지 조선 국내예요. 그래서 국외로도 많이 강제됐지만 국내 강제동원이 엄청 많이 됐다. 그러한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이나 이런 데 막 북부지방 공장도 막 전시체제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동원이 많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전시체제가 강화되니까 1940년대가 되는 거잖아요. 40년대가 되면 이제 정말 일본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미쳤다 그래야 되나? 극에 달했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모든 걸고, 진짜 국가의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모든 거를 걸고. 그러니까 인력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모든 걸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때 일본이 이제 막 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일본을 제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원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일본 영역 안에 있는 일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용하는 시기가 이제 40년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이거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국가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다는 거지. 인력 당연하죠. 자원 당연하죠. 뭡니까? 이건 그냥 가져가는 거 수탈이야. 이건 수탈이야. 이런 쪽에서 또 뭡니까? 국민정신 총동원. 와, 대단하죠. 애국반.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일제시기에 살면 우리 바보 아니거든요. 분명히 차별받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때 되니까 일본을 위해서 싸우재.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나가서 싸워야 된대.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한국인인데 왜 내가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소위 말해서 정신교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정신 총동원. 그래야 더 내가 희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물자도 내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일 자본가라든가 지식인 동원해가지고, 야,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거 계속 독려하는 거예요. 사회 저명 인사들. 이제 친일파가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반상회를 해가지고 일장기나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합시다. 이런 거.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퍼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40년대. 그리고 물적 자원. 이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고약한 거. 공출이죠. 그쵸? 공출이에요. 그리고 식량 어떻게 됩니까? 배급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생산한 거 다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다 가져간 다음에 이 사람들 명의로 숫자대로 배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이라고 그쵸? 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아, 성을. 그리고 자녀가 가서 학교에서 일본어를 안 써. 그러면 제재 구가는 거거든요. 배급을 못 받게 한다든가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공출 보시면 농기구, 식기, 제기, 교회, 사원, 종. 이거 종 다 띄워왔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총알 만들기 너무 좋거든.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동원, 강제징용. 그쵸? 어린아이들 징용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징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신대 문제, 이런 거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도지원병,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44년에는 아예 징병제예요. 근데 이 징병제가 바로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징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무잖아요, 징병은. 군대에 의무적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뭡니까? 일본인임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 근데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를 끝까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44년 되면 안 돼. 그래서 강제 징병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게 징병제입니다. 자, 여기 혹시 가보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이 사진 여기는 부평이에요. 부평 이동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거기 동사무소 위에서 보면 이게 잘 보이는데 이게 줄사택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 동네 가보면 삼능이라고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삼능방앗간, 삼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삼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일대, 부평 요 일대가 다 미쓰비시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요게 그래서 줄사택이라고, 줄사택. 노동자들. 그래서 이게 한 10동인가 있었는데 지금 한 4동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게 논란이 됐었고,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국가 유산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이제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 시기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유산. 요즘에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도 부정적인 거를 보고 거기에서 얻는 교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거.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죠. 이게 미쓰비시 준사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부평공원이에요. 부평공원. 여기 지금 강제징용되는 분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미쓰비시 공장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앞이 바로 옆이 조금만 가면 조병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노무동원도 됐고, 그 다음에 노무 어떤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부평공원에 요 상이 있어요. 여기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요 건너편에 조병창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거의 할 거예요. 마무리 할 건데, 제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좀 제가 급하게 했는데, 왜냐면 제가 제 마음 같아서 한 2시간, 3시간 잡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서 1시간 안에 빠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많은 내용을 정말 완전히 제가 훅 훑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평은 가까우니까 이쪽에 한번 가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현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오늘 이렇게 저랑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끝낼까 했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민지 근대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역사를 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자극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일제시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은 딱 그 시대에 다 모든 걸 경험하셨던 분이다. 1980년대 다 기억하시죠? 1980년대 우리 경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메리카 쪽, 남아메리카 쪽, 아프리카 쪽, 동남아시아 쪽, 여기 다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경제 발전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쵸? 1980년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대만, 한국, 그 다음에 싱가폴. 그쵸? 이런 나라들 뭡니까? 아시아의 네 마리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한강의 기적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궁금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식민지를 경험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한 거야. 특히 경제학을 한 경제사를 연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학과나 이런 데 와서 역사를 한 사람들이 있고, 경제학과에서 경제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추적한 거야. 우리가 경제에 이렇게 발전한 기원이 어떻게 되나 추적을 해보니까 참 아쉽다.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원인은 일제시기 때 있는 거다. 일제시기 때의 어떤 경제성장에 이런 정책이 기반이 돼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거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제시기 때 만들어진 통계연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현대식,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대한제국 때는 전혀 없던 통계 기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근대적인, 그걸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GDP가 엄청 올라요. 경제성장률이, 수치가.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엔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1910년에 우리가 이제 GDP가 이제 해가지고 통계연보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하고 일제시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통계도 비교할 수가 없다. 기법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인정한다 그래도 이렇게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정책 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43년 이때 43년부터 45년에 통계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45년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됐잖아요. GDP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되고 광복됐을 때 GDP 지수가 쭉 맞춰보면요. 1910년대랑 비슷해.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경제가. 만약에 일제시기 때 GDP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했다면 이렇게 올라가야지. 근데 뚝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식민지 시기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도 생각하면은 경제성장, 경제발전 고민해 봐야 된다.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돌아가셨는데 충남대에 계시는 허수열 교수님이라고 경제학을 하시고 경제사를 하신 분인데 이런 책을 쓰셨어요. 개발 없는 개발.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참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제가 중요한 어구를 가져오면 식민지 조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한국인들,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이득이 되었다?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토지를 상당수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인들이 점차 비중을 늘어나가서 90% 이상이 간다. 그렇다면 민족 차별이 분명히 있었던 일제 시기 때는 소득 분배 차이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 거다. 해결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는 언제 이후냐? 해방, 광복 이후다. 그 다음에 생산수단. 생산수지라는 거, 이거 광공업 분야, 생산수단은 생산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상당수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 네. 일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민족적 차별이 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그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개발 없는 개발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인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식민지 지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개발을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식민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개발했다고 해서 댐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 식민지 지배에 면제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죠. 그래서 자, 제가 너무나 빠르게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제 시기를 볼 때 제가 경제 정책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역사라는 거는 한국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거, 한국사는 주인공이 사람이거든요. 특히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전때 1000년, 2000년 전에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그러면서 역사가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근현대사는 그것이 바로 직결된다. 그래서 그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다 이런 지금 막 무슨 정책 나오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은 상태에서 우리 너무나 가까운 공간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면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볼 때 뭔가가 막 발전하는 수치가 보인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거는 항상 고민을 하면서 당시 사회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빨리게 했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나려고 저 엄청 지금 붙잡은 거 아시죠? 말씀드릴 거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